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1시간 반 동안 만찬을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이슈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별도 독대 시간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만찬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6시 반쯤 대통령실 분수정원 야외에서 시작한 만찬은 1시간 반 뒤인 8시쯤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은 만찬 뒤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고 정원을 10분 정도 산책하며 만찬은 마무리됐습니다. 메뉴는 한식, 구체적으로는 바베큐로 알려졌고요. 주스가 곁들여져 나왔습니다. 신임 당 지도부 환영 의미를 더한 만큼 이번 만찬은 대규모로 진행됐는데요. 우선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대변인단 등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12명이 자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자리에 앉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만찬을 시작하기 전 당측 참석자들과 일일이 약수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걸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몸 상태를 묻거나 만찬장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 질문하는 등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만찬 참석자들은 YTN에 전했습니다. 만찬 시간 동안 대화는 주로 윤 대통령이 주도했는데 지난 체코 순방이나 원전 수주 관련 이야기를 주로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찬은 지난 7월 24일 여당 신임 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격려한 만찬 이후 2달 만에 열렸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는 건 지난 7월 30일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던 비공개 회동 이후 50여일 만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고 또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도 거론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산책할 때 함께 걷고 식사 자리에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긴 했지만 따로 시간을 갖진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YTN에 전했습니다. 또 만찬을 시작할 때나 건배사나 마무리 발언도 따로 없었고요. 형식적이기보다는 편하게 밥을 먹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참석자들은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구에 추후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한 데다가 독대를 둘러싼 여권 내 신경전까지 공론화된 만큼 결국 따로 자리를 갖진 않은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 대표는 만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대통령님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의정 갈등 관련 대화 역시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이야기가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만큼 심도 있는 대화는 나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언급도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이 이번 만찬이 당정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한 만큼 최근 다시 불거진 당정 갈등 여파를 불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내부 논의도 치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은 오늘 밤 늦게서야 나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심위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8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열렸던 김 여사 수심위에선 오후 7시를 조금 넘어서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심위 내부에서도 위원들 사이에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의위원들은 우선 1시간가량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하면서 내부 토의를 거쳤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팀 의견을 먼저 들었고 오후 5시쯤부터 최 목사 측 변호인의 설명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저녁 8시쯤 의견 진술 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모든 위원들이 질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심의에서는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재생하며 김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현안 청탁을 한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최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까지 모두 4가지입니다. 심의에선 해당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한지,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하는 건지에 대한 권고 의견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수심위는 양측 의견서와 구두 진술을 종합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오늘 밤 늦게 권고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수심위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라고요. 네, 김 여사 수심위와 마찬가지로 오늘 열리는 위원회도 사실상 같은 사건을 다루는 데다가 쟁점 역시 비슷한 만큼 사실상 명품 가방 2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김 여사의 혐의와도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느냐입니다. 앞서 열린 수심위에선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이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만남을 갖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고 청탁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가 권고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수심위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화장품, 향수와 가방 등을 건네며 지인의 국립묘지 한 장 등 각종 청탁을 했고 이에 따라 금품에 대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수심위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죄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결론이 나오면 검찰은 마지막 검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와 최 목사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불기소 공고가 나온다면 검찰이 당초 계획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힘이 실리겠지만 최 목사가 건넨 금품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관계자와 통화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수십 차례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은 핵심 인물입니다. 양측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약 40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기 전후 일주일 사이에만 36차례 통화와 문자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이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다음 날에도 연락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범행 시기에 연락한 게 아닌 만큼 범죄 사실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 조종을 벌인 건 2010년부터 12년 사이인데 연락이 이뤄진 건 한참 뒤인 2020년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2020년 9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지 않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 측 전화니까 받아보라고 했다며 통화 당사자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의 회사 직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 등 관계자를 통해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었고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VIP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통신 기록이 오히려 김 여사에게 청탁할 관계가 아니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락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검찰 수사를 계기로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정부가 27일부터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며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김치부터 배추가 들어간 반찬을 파는 반찬 가게는 금배추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처음 본 금액이었고요. 거의 한 세 포기 한 망에 거의 한 7만 원 막 이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손님분들한테 죄송할 정도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농산물 유통정보 사이트에서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9,321원, 지난해 평균치보다 50.5%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정부의 할인 지원이 닿지 않는 도매점이나 전통시장에선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할인 지원에서 빠진 배추입니다. 이 배추 최상품인데요. 한 포기의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이 때문에 김치를 판매하는 식품업체도 제품 생산을 멈추거나 물량을 확보하느라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배추 수급이 어려워 종갓김치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상황이 나아져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0월 중순 이후 배추 수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고랭지 배추가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 정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27일 날 초도 물량을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들어오고 중국도 저희처럼 조금 그 동북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고온으로 배추 작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쪽 상황들 보면서 공급 물량들을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산 배추는 외식업체와 식자재 업체, 수출 김장업체에만 공급될 예정이지만 알몸 김치 사건 등으로 중국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워낙 강해 소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생상도 훨씬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니까요. 그래서 절대 안 사먹을 것 같아요. 또 가을 배추가 자라는 10월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어 김장철 배추 가격 안정을 확신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포함해 1,60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 레바논에서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진 공습을 통해 1000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습 지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레바논 전역에서 폭발이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보유한 중장거리 미사일과 로켓, 드론 등이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정집에도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며 공습 당시 2차 폭발이 일어나는 영상과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축적된 헤즈볼라 전력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טילים מדויקים ואחרים יוצאים מכשירות. לעניין הזה יש משמעות מכרעת על יכולות חיזבאללה. 그러면서 추가 공습을 예고했지만 당장 지상전을 벌일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 하루의 공습으로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레바논에선 엄청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남부 국경지대의 주민 8만 명이 집을 버린 가운데 추가로 수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서둘러 대피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عم يقتلوا المكرسح اللي بيمشي على العربية شو متوقع عندي يعمل متوقع انه والله يجيبوا له بيت. 학교 대부분은 휴교에 들어갔고 남부와 동부 지역 병원엔 부상자 치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주 무선호 출기 테러 이후 부상자가 누적되면서 레바논의 주요 병원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이 격화하자 현지에 있는 교민들에게 정부가 재차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외교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레바논 140여 명, 이스라엘 48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은 전해지고 있지 않고요. 게다가 또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 전에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레바논 시민들 전체 민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와 관련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확정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고 유사시 우리 국민의 철수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상황에 따라 공항 폐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용한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을 고려해서 이스라엘 및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용한 항공편을 이용해서 조속히 출국하여 주실 것을 군 당국도 레바논 현지에 파견 중인 우리 동명부대에는 이번 공습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부대 방호 태세를 격상한 채 모든 영해 작전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그 유엔군 부대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기관들이 현재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파병부대, 재외국민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한반도 두 국가론을 겨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두 국가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통일이 인생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을 직접 겨냥해 반박한 겁니다.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가능하겠느냐며 통일을 포기하면 한반도의 안보 위험은 오히려 커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제기한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낭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없이는 지역균형 필수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금투세 시행팀은 투자소득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글로벌 표본 세금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해팀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증시를 부양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도입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회에서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주가 변동에 다른 변수들은 없었는지 살펴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인버스 투자 언급이 나오자 온라인 공간에선 국회의원이 국가 경제 하락에 투자하라는 거냐는 취지로 개미 투자자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방호 울타리와 LED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보행자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역주행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달려와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당시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 피해자들은 몸을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조선 호텔에서 나와
역주행을 하며 먼저 안전펜서, 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이후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을 연달아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일방통행 도로에는 강철로 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펜스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용이었다면 새 울타리는 8톤짜리 화물차가 시속 55km로 부딪혀도 버틸 수 있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입니다. 서울시는 남산 소파길이나 이태원로 등 급경사나 급커브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도 강철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방통행 도로에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LED 표지판을 달고 광화문 광장과 같이 개방된 시민 공간은 대형 석재 화분과 차량 방지 말뚝을 설치해 제2의 참사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 등 개방 공간 16개소, 턱이 낮은 횡단보도 구간 250개소 등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주요 공간의 교통안전 시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분이나 볼라드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페달 5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가 만찬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열린 이후에 2달 만입니다. 이번 만찬의 의미라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동안 이제 만찬이 연기되면서 불필요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갈등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몇몇 최고위원들만 또 대통령과 만찬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패싱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오해를 받았었는데, 이런 어떤 만찬 회동을 통해서 신임 어떤 지도부와 지금 대통령 간에 이런 어떤 뭐 화합 내지는 어떤 갈등을 없애는 뭐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뭐 만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어떤 회동 자체를 통해서 당정 간의 어떤 협력 어떤 분위기를 조성했다, 뭐 이런 데서 좀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고기 좋아하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준비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만찬의 의미 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형식적인 만찬이었다고 보이고요. 다시 예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우리가 추석 전에 원래 한동훈 지도부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취소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취소된 사유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에 있어서 26년 정원을 유예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의 의지와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매우 대통령실을 불편해했다. 그러면서 만찬도 취소되고 연기됐던 것이 오늘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의 만찬은 그냥 만찬을 위한 만찬이었다. 그리고 윤한 갈등의 문제점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윤한 갈등이 더 커지는 계기로서의 오늘의 만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뭐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걸 준비한다고 해서 정말 윤한 갈등이 봉합이 됐느냐, 아무도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다. 오히려 당정 관계가 이렇게 불안해서야 되겠느냐. 지금 배추값도 2만 원이고 민생이 너무 어렵고 응급실 이용도 어려워서 다들 병원 가야 되나 아파도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심기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만찬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극과 극 평가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컨디션을 묻기도 하고 뭐 다른 화기애애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체코 순방 얘기라든지 원전 수주 뭐 이런 얘기는 오간 것 같은데, 뭐 김건희 여사 얘기라든지 의정 갈등 문제는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의정 갈등 이슈라든지 이런 것은 이 만찬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좀 그런 거는 어떤 당정 간의 다른 어떤 대화 루트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의논을 하는 것이고,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국민들에게 희소식이기도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뭐 빈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를 지금 부활시키는데
직접적인 어떤 효과만 하더라도 24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어떤 체코와 EU와의 어떤 방산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분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만찬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분위기 봤을 때 어떤 독대라든지 뭐 이런 추후 어떤 그런 어떤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뭐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뭐 한동훈 대표가 그 독대를 추가로 요청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보도에 보면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좀 적절한 시간을 좀 잡아달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추가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아한 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사실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또 비밀스러운 이런 건데 이걸 자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언론의 독대 요청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나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만나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떤 한계라든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불필요한 어떤 갈등만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언론에서 이제 독대 요청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가 이런 독대 이슈로 묻힌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체코 순방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이고 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과연 수익이 나는 그런 원전 사업이냐는 아마 국정감사 때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따져볼 건데요. 실제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던 국민의 마음은 너무 자화자찬한다. 본인들은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경제 살아나고 있다, 수출도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민심은 그렇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찬을 하면서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동시에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정부 여당의 지도부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기 없는 대통령 그리고 인기 없는 정부 여당의 그런 핵심 관계자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그런 자화자찬하면서 체코 순방 얘기하고 있을 때냐 아니면 정말 치열하게 왜 우리가 국정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민감하더라도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서로가 화합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국민들은 좀 원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던 한동훈 대표였기 때문에 또 민심을 잘 읽는 앞으로의 행보를 보여주지 않으면 지난 2달간의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 앞으로는 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동력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가 한마디 좀 보태고 싶은 게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와 이제 대통령이 만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만찬을 하면은 또 만찬하는 대로 이게 국민들 시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비판이 좀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지금 또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선 협상자가 되고 본계약이 체결 직전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국가적인 경사에서까지도 이게 덤핑 어떤 수출 아니냐, 헐값 수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게 지금 현재 전임 한수원 원장 사장을 하셨던 정재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정재훈 원장 사장까지도 이건 덤핑 수출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좀 국가적인 경사는 국가적인 경사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좀 국회에서 정부를 좀 지원할 것인가 좀 이런 어떤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들은 그 만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당정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결하면서 만나서 그런 논의를 하고 민생을 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독대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죠.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걸 두고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추합해야 될 거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하시길.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분명히 있고 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다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흠집내기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예, 한동훈 대표는 독대 요청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친윤계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 개파 간 갈등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이제 개파 간 갈등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일반적이지는 않는 그런 어떤 그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어떤 만남인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만남은 비밀리에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중요한 어떤 현안 이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언론에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어떤 기존의 어떤 관례를 깨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만나지 않으면 괜히 어떤 불필요한 또 갈등 어떤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중요한 어떤 이슈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 같이 진짜 1분 1초를 쪼개는 이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을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언론상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유난 갈등 해소의 국면에서는 어떤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볼 때 유난 갈등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항상 밝혀왔듯이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위해서 건전한 어떤 당정의 어떤 긴장 관계 내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사실은 이런 거에 사실 저는 반드시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과 정이 반드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나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고 당은 당대로 어떤 국민이 생각하는 어떤 목소리, 생각을 정부에 대통령에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관계가 반드시 나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보죠. 김건희 여사가 4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통화 시점을 두고서 논란인데 관련 내용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예,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관계가 상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사건이 수사되고 있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이 되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국민 배신감이 있는 겁니다.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석열 그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 주가 조작 사건은 탈탈 털어서 결국에는 수사를 다 완료한 것이다. 라고 이때까지는 계속 두둔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뭔가 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이종호 이 대표가 1심 그리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상병 문제에 있어서도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사직을 하려고 할 때 사직하지 말아라. 내가 말렸다. 이러면서 또 중재를 하려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김건희 여사와의 끈을 가지고서는 주가 조작 그리고 이런 체해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했었던 위험 인물이다. 그런 분에서 그 김건희 여사와의 끈이 하나씩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대표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이런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이종호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지 않았다. 코아바나 컨텐츠 그 직원과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통화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폰을 가지고 통화 기록 자체를 가지고 본인도 그 김건희 여사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마치 지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건너뛰도 너무 심하게 건너뛰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건희 여사 건을 탈탈 털면서 특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있던 수사 지휘권까지 이제 박탈해가면서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근호수 회장과 일부 주가 조작 선수들만 기소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도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종호 씨하고 있던 그런 어떤 통화 자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 조작과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성급한, 건너뛴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이종호 전 대표는 이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코바나 직원과 통화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또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은 2021년도에 직접 연락한 사람이 김 여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내용이 또 보도됐더라고요. 예, 이종호 대표가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그 사실을 본인의 변명을 믿겠습니까? 아니 코바나 직원이랑 통화를 하려면 코바나 직원의 핸드폰으로 하겠죠.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으로 굳이 경유해서 직원과 통화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 통화를 하기 위해서 코바나 직원의 핸드폰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저희는 납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반대의 상황을 어떻게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런 변명과 거짓말은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최근에 그 방조에 대한 죄도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지금 단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보도된 바로는 이게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번호를 통해서도 또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첫 번째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종호 전 대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통화를 한 건 맞지만은 뭐 문자는 하지 않았고 김 여사가 아니라 직원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몇 가지 좀 허위 보도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종호 씨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이제 김건희 여사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를 이제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지 않고 이제 콘텐츠 직원이 이제 받아서 이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종호 씨가 설사 지금 현재 주가 조작 관련해서 지금 유죄를 받았지만 그것이 곧 또 김건희 여사가 또 거기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그 항소심에서 방조로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죄를 받았지만 그 손모 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음부터 즉 이제 그 장에 그 우회 상장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이제 주식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갖고 있었던 그 금액도 손모 씨가 한 75억인데 비해서 김건희 여사는 한 10억 내외로 엄청나게 이제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2009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선수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제 연락이 없고 정권사 어떤 직원만 이제 연락을 이제 주고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손모 씨와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 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했지만 손모 씨 건은 다르기 때문에 손모 씨는 기소를 하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에 2020년 9월이니까 김건희 여사 신분은 이제 검찰총장의 부인 신분이었는데 사건 관계자와 통화를 한 점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 받을 수밖에 없죠.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 공범들끼리 서로 짜고 치는 뭔가 그런 대응 논리를 만들었을 수 있다라는 정황이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수사에서 이게 가만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종호 김건희 사이는 알지도 못하는 공범과 공말리 없고 억지 개변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허위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것 또한 대선 후보로서의 선거법 위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리 간단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론이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를 지금 통과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지금 특검은 사실 그동안 명확하게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규명이 된 것까지도 계속해서 의혹만 가지고 계속해서 덮고 해서 지금 이제 8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특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검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번 거부됐는데 또 다시 발의되고 또 이렇게 단순 반복적으로 한 예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그 국민들은 지금 민생에 대해서 국가가 특히 국회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점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으로 지금 정쟁을 몰고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구형을 받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결국은 돌파하고자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기 위한, 탄핵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탄의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실은 김 여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위법이고 대통령의 책무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또 풍겼어요. 야당에서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세를 취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최근에는 또 공천 개입의 논란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가 정황들이 보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못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조차도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심 표현은 못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 독대 못한 것도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긴밀한 상의, 대응 논리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마 이게 특검이 또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에 돌아오게 되면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사안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정감사에서 많은 일들이 10월 달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표결을 하게 되는 10월 26일 본회의가 되면 또 그때는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른다 해서 지금의 추이는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은 재의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또 필리버스터 하고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정국이 반복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의 참 불행인데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인데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1심 계속 선고가 나고 하면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방탄을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몇 개 부처가 아닌 국정을 좀 마비시키는 이런 어떤 문제를 지금 유발을 시킬 수가 있는데 참으로 지금 22대 국회 정부 어떤 운영이 좀 걱정스러운 좀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공세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승자박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든 걸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뭔가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 사실은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하신 지가 사과를 하신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마포대교에서의 활동부터 해서 다양한 활보를 하면 그만큼 더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정부 여당이 몸소 체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22대 국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양 당당 모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정쟁에 휘말리고 있는 우리의 정치가 참으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이 정도밖에 될 수가 없나에 대한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양쪽의 사법 리스크, 특히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전 정권까지 그렇게 리스크를 가지고서 이제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서로 정치가 극복을 하고 어떻게 민생을 위해서 의료 대란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배춧값 어떻게 떨어뜨릴 건가, 이런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 지지율 올라가고 혐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앞서서 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그 3분의 2가 되려면 한 8표는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최상병 특검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신껏 본인이 끝까지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건 꼭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국정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고 정말 우리 같은 당의 대통령과 영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다라고 어느 순간은 거리를 두게 되는 시점이 된다면 그게 빨리 오게 된다면 10월 달에도 사실 8명의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재빠르게 재의결을 하고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좀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의 기대대로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부 의원들은 이제 물론 김건희 여사 건이라든지 재해병 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할 때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어떤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의혹만을 가지고 자꾸 이게 덮어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어떤 공천 개입만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예를 들면 2024년도 올해 공천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가 설사 공천 개입을 하고 싶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문자까지도 익십하는 이런 어떤 판국에 그를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 보궐선거도 역시 그때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것을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도 또 의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붙여서 또 특검으로 지금 다시 리바이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의결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특검이 통과돼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더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탄핵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정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 찬성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서의 고민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의견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볼까요? 귀국 뒤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 후에 나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을 정조준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깁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름을 얘기는 안 했지만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정치권 일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의견은 아니고 이거는 임종석 실장의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준비해서 생각해서 발언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의 이 국가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이고 최근에도 이렇게 남북관계 너무 경색되면서 뭐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통일부 폐지론 이런 것까지 나오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통일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존의 민주당의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 이건 좀 새롭게 들고 나온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지금의 경제 국면에서 어떻게 안전한 한반도를 지킬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좀 섣부르게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포용하고 또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 전체 의견은 아니라는 입장을 주셨는데 윤 대통령도 비판을 했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일부 국민들은 현실론을 이제 받아들여서 뭐 이 상태로 이제 뭐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통일 비용의 어떤 문제를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상당히 좀 이제 의아하고 그리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임소경 씨를 보내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뭐 통일을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에는 남북 경제 문화 협의회 같은 경문협 같은 그런 어떤 조직을 해서 뭐 북한의 어떤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갑자기 왜 지금 이 시점에 저런 어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어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한 그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결국은 임종석 전 실장과 일부 어떤 좌파 진영이 결국은 북한의 어떤 뜻에만 지금 동조하는 어떤 종북 세력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충북 세력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어떤 꼴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적대적 이국가로는 있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염원이자 또 헌법상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저런 어떤 태도,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의원들끼리 찬반을 나눠 공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국민의힘은 폐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자체 금투세 정책 토론회는 시작부터 소란이 일었습니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몰려와 항의가 빗발친 겁니다. 민주당 지지 좀 초대하지 말게 좀 해주십시오. 당 이름 바꿔! 회의장이 정리되고 토론이 본격화하자 찬반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금투세 내년 시행팀은 손해와 이익을 통합해 소득이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원칙 있는 세제 개편이고 복잡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방지 등 투명하지 않은 금융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올 거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제일 금투세가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와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일 겁니다. 유예를 하면 소위 이 주가 작전 세력들이 여전히 증시에서 활개를 치게 되고 대한민국의 불투명성을 오히려 높이게 되고, 반면 시행 유예팀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증시 부양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재 투자자 보호제도는 미비하고 국내 주식시장도 좋지 않은데 금투세를 시행하면 과세를 피하려고 추가로 자본 이탈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없는 세금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도 민심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는 금투세가 국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당장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도입을 해놓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자폭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다수의 유예 입장에 따라 금투세 시행을 늦추자는 의견이 당론으로 정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과거 여야가 함께 금투세 시행에 합의해놓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미국발 B컷 훈풍은 우리 증시를 비껴갔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지만 코스피 상승률은 0.7%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2% 안팎, 일본은 무려 3.7%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부진을 이어가면서 전체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계속 잘 나왔던 게 반도체 가격 상승, 물량 확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는 반대로 작용을 한다. 한국 주식 순환시대라고 주식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반도체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 못 내리는 거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00개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400위 이내로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내지 않으면서 배당도 하는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만 포함됐습니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과 차별화를 강조했지만 겹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지수가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고 11월에는 선물과 ETF 상장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물도 나오고 ETF도 나오고 하면 기관 투자자 및 연기금 투자자뿐만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이 지수 ETF나 이런 쪽으로. 하지만 업계에서는 밸류업 지수 효과가 당장 크게 나타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밸류업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된 데다 연기금 같은 큰손이 얼마나 움직일지가 변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선반영된 것도 맞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밸류업이 좀 어려워지는 것도 맞고 국내 연기금들이 투자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당장은 모든 게 코스피 200 같은 기준이다 보니까 쉽사리 넘어가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증시가 반등하려면 밸류업 지수 자체가 아닌 여기에 편입된 기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른바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다음 달 초 투자 주관사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YTN에 출연해 어제 투자 주관사 입찰을 마쳤다며 메이저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1차 시추는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과 고려아연의 장외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인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영풍 측도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진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한솥밥 식구였던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약탈적 행위에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회장은 40여 년 동안 고려아연의 성장을 함께 해온 인물로 지금의 고려아연은 현 경영진과 기술자 등 임직원들이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풍의 장형진 고문을 겨냥해 경영에 실패했다고 날을 세우며 누가 고려아연을 경영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석포전에서 경영 실패로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를 일으켜 국민들께 빚을 지고 이제 와서 기업 사냥꾼인 투기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습니까? 또 경영권이 MBK에 넘어가면 핵심 기술도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며 핵심 기술진은 모두 퇴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려아연이 반격에 나서자 영풍과 MBK도 맞불을 놨습니다. MBK는 선제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핵심 기술 유출과 중국 매각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에 매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현재로서는 그런 단서가 없고요. 여기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MBK를 중국계 자본이라고 흑색선전하더니 정작 일본의 전범 기업과 손잡으려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MBK가 지분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장외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 체계인 천궁2의 이라크 수출이 성사됐지만 납기와 납품 가격을 두고 생산 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천궁2의 미사일과 통합 체계는 LIG 넥스원이,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합니다. 한화 측은 주계약 업체인 LIG 측이 가격과 납기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이라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LIG 측은 계약 체결 직전 한화 측이 협의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강원도 영월에서 터널 내 차량 역주행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죠. 사고 직전 가해 차량의 역주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편도 2차로 터널을 달리는 차량. 왕복차로가 아닌데 정면에서 밝은 불빛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도 상대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상향등을 깜빡이며 빠르게 달립니다. 뭐지? 역주행하는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역주행차인데? 역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23살 해병대 부사관 A씨.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 새벽 동영월 교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잘못 들어서 4km가량 주행하다 결국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적도 울리고 했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너희가 역주행한다면서 경고하면서 가더라고요.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차량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과 피해 차량 운전자가 모두 숨지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부인과 자녀, 장인, 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A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고 전 친구들과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현역 군인이었던 만큼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른바 태국 파타야 한인 살해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행 일당 모두 경찰에 붙잡힌 건데 조만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어두운 색 옷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관들에 이끌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관광객 살해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입니다. 지난 5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숨지게 하고 저소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 2명과 함께 범행을 벌인 뒤 도주했다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겁니다. 범행 뒤 태국 인근 국가로 도주했던 A씨는 국내 수사팀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피의자 2명은 사건 직후인 지난 5월 각각 국내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도주한 지 넉 달 만에 A씨까지 체포되면서 태국 파타야 한인 살해 사건이 일단락된 겁니다. A씨는 다른 한국인의 여권을 위조해 도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피의자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태까지 수사사항을 종합해서 수사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공범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다른 공범 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 경찰은 검찰, 법원과 논의한 뒤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태국 파타야 한인 살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에게 기소를 권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는데요. 명품 가방과 관련해서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에게 기소를 권고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 넘도록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 6일에 열린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는 반대로 주고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엇갈린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검찰은 이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처분 시점과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용자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두로프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찰도 텔레그램과 연락망을 구축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관련 요청에 대해서 이달 초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회신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수사 협조를 위해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 사건을 넘어 향후 텔레그램으로부터 수사 관련 자료 전반을 제공받기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순관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전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뒤 걷잡을 수 없이 화염이 퍼져나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이후 사고 석 달여 만에 검찰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 등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적자가 나자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화하고 전지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사람을 형식적인 안전보건 관리자로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 이틀 전 이미 같은 공장에서 불이 나고 좁은 대피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사고 징후와 위험 요인이 있었지만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고 허가 없이 방화 구획 벽제를 철거하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파견도 문제로 봤습니다. 사고자 23명 가운데 20명이 파견 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없이 위험한 작업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만 다닐 수 있는 잠금 장치를 설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파견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는데도 불법 파견 적발을 우려해 은폐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생산에만 몰두한 극도의 안전 불감증,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 검사 조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임이 확인되었고, 유족들은 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면서도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중대 참사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엄히 무료함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리셀의 모 회사인 에스코넷과의 관계도 엄중하고 면밀히 수사를 하여 밝혀주길 검찰에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아리셀이 시료 전지 바꿔치기 등으로 불량 전지를 군에 납품했다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도 이어가는 상황. 검찰은 앞으로 군납비리 의혹까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업무를 무단 이탈해 잠적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업 운영 사항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작 한 달도 안 돼 불법 체류자 우려가 현실화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월급에 불만이 있어서 불법 체류를 감행한 건지부터 확인했는데 가사관리사들은 숙소와 쌀, 생필품 등이 제공돼 월급엔 큰 불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re actually paying just enough or actually lesser than, especially we're living here in Gangnam, the rent fee including kitchen, the usage of kitchen and the laundry, they are freely given to us, and we have rice. 하지만 시간제 돌봄이 많다 보니 가정 간 이동 시간이 부담되고 통금으로 자유 시간이 적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I want to socialize outside, and I think everyone should have, especially for us because we're adults. I think we should have this freedom to decide how we're going to spend our time.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동 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터를 마련하는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부는 취업 활동 기간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범 사업이라는 불안한 고용 상황과 제조업 등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에 대한 유혹으로 불법 체류 문제는 계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범 사업 6개월이고 들어와서 월급을 더 준다. 이동도 하고 싶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저쪽에서 월급을 더 준다 그러는데 가는 게 당연하겠죠. 다만 여러 불안 요인에도 현재까지 돌봄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로 전해지고 가사관리사 사업이 성공하면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간병 인력 수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국내 돌봄 인력난이 심각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자와 이민 등의 혜택을 줘 불법 체류를 줄여가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학들이 2학기 등록금 마감 시한을 못 박지 않는 등 여러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개학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전국 40개 의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전체 19,300여 명 가운데 학교에 나온 학생은 548명뿐입니다. 절반이 넘는 22개 학교는 출석한 학생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예 한 명도 나오지 않는 학교도 7곳이나 됩니다. 의대생들이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유급 처리됩니다. 만약 휴학 의사를 밝힌 학생이 2학기 등록금도 내지 않으면 유급을 넘어 제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학기 등록을 학기 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했습니다. 실제 전체 의대 가운데 24곳은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했고 6개 대학은 학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납부 기한을 정한 곳은 10곳뿐입니다. 학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이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등록금에 대한 부분이나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나 학자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전국의대 2학기 평균 등록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의대 특혜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학사와 성적, 등록까지 모든 걸 뒤로 미뤘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는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해 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음식을 가져다주는 배달기사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서 논란입니다.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기사가 우연히 자신의 앞에 정차했는데 이 땅으로 다리를 내딛는 순간 배달기사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가 보였다는 겁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검은색 긴 바지를 입은 남성의 발목에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이는데요. 이 작성자는 아이들끼리 배달을 시킬 때는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도 앞으로 음식은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혼자 사는 여성인데 무섭다면서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전자장치 착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기사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법 시행 이후 제대로 관리될지 모르겠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시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관리를 세밀히 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의 한 식당 메뉴로 올라온 바닷가재입니다. 왕관을 쓰고 집 개발을 허우적대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편지를, 또 다른 한쪽에는 꽃 한 송이를 집은 상태입니다. 움직이는 모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바닷가재인데 몸통이 반으로 절단된 채 윗부분만 이렇게 접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괴하다고 난리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SNS에 게시한 작성자는 만세하는 랍스터 코스를 먹었는데 살아있는 랍스터가 만세를 하면서 반겨줬다며 버터구이찜으로 뱃속을 책임져준 랍스터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신기하다면서 식당에 가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기괴하다, 고통스러워서 움직이는데 재미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최근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같은 무척추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학계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국가는 살아있는 무척추 동물의 조리 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닷가재와 문어 등은 먼저 기절을 시켜서 고통이 없을 때 조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스위스인데요. 지난 2018년 갑각류를 산채로 요리하는 것과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등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바닷가재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만찬 독대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 양상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만찬회동 당일에도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보도를 둘러싼 여당 내 잡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실상 거절 의사를 기폭제로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친윤계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각을 세우는 모습을 자꾸 노출하는 건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독대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 신뢰가 없는 거다.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나. 또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거든요. 여당의 최우선 순위는 정부의 성공인 만큼 차기 대권을 위한 내부 분열을 용인할 순 없다는 취지인데 비윤계에서도 한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런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일부러 독대 요청 사실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없을 뿐더러 알려진다 해도 흠집내기로 보긴 어렵다는 반박입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흠집내게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친한계 역시 중요한 건 의정 갈등 해법 모색 등 눈앞에 놓인 현안이지 형식이나 절차는 곁다리에 불과하다며 한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형식이 또는 절차가 국민들께서 원하는 많은 이 여러 현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내용을 바꾸고 내용에 앞서갈 문제인지는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 독대 논란이 일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시작도 전에 김이 샜단 냉정한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당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우선은 물밑에서 협상하고 조율해 결국은 보이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일 서로 비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미래민주당과도 설전을 주고받는 등 야권 내부 감정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을 상한물이라 직격했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라며 거듭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린 건 혁신당이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이뤄진 지난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와 별도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이 중대한 국면에 국회도 버리고 가서 보궐선거만 하고 있는 것은 좀 국민들 보기에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혁신당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면서도 민주당 주장에는 일일이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불참은 마음대로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비교섭 단체의 서름 때문이라고 항변했고 소수당이라 예산 확보를 못할 거라는 지적엔 민주당은 호남 예산을 그동안 빠짐없이 확보했느냐고 응수했습니다. 영광은 11.72%, 곡성은 9.26%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낮은 수치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두고 호남의 국힘이라 지칭했다가 민주당이 사퇴 요구까지 하며 반발하자 표현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지민비조 단일 대오의 분열엔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통해 국회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혁신당과 이에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민주당 사이 쌓인 감정 탓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이 강세를 보이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는 등 야권의 경쟁적 협력 관계는 여전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새미래민주당을 향해 이낙연 전 총리의 잔당, 역겹다고 비난하고 새민주는 김 최고위원이야말로 혹세무민하는 홍위병이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례적인 대야 공세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야권 내부 단속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야의 집안 싸움이 대여투쟁 전선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된 금품 등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건데 앞서 열렸던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결론이 나온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조금 전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참석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요.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샤넬 향수와 디올 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위해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열렸던 김 여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던 것과 정반대 결과인데요. 앞서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이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만남을 갖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고 청탁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심위도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그런데 금품을 건넸던 최 목사 수심위에서 이와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의 셈법도 복잡하게 됐습니다. 다만 수심위 결론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만큼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수심위는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 최 목사의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결론은 수심위 논의 8시간여 만에 나왔는데 5시간여 만에 결론이 나왔던 김 여사 수심위와 비교해 내부 위원들 사이 논의가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미술품을 사면 자신들이 위탁 운영에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9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그림들을 살펴봅니다. 지난 5월 경기 하남에 있는 갤러리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갤러리 회장 A씨 등은 자신들로부터 미술품을 사면 전시나 대여로 수익을 내 매달 작품 가격의 1%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런 수익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일종의 폰지 사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갤러리에서는 미술품, 전시, 렌탈, PPL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은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저작권료는 신규 고객 유치 등을 통해 충당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 등은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만든 가격 확인서를 보여주며 미술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피해자 1,110명으로부터 90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30에서 40대였고 가장 큰 피해액은 16억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 매니저 등 1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명품과 부동산 등 122억 원어치를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광고하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갤러리 K가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최근 아트테크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트테크라고 하여 안심하고 투자하기보다는 미술품 실물 존재 여부와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소개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관계에 악재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 외교수장이 만나 민감한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일 외교수장이 미국 뉴욕에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7월 라오스 비엔티안 회담 이후 2달 만입니다. 먼저 중국인의 흉기에 숨진 일본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日中関係の基礎は何よりも両国の間の国民交流にこそある。ご承知の通り、その国民交流に深刻な打撃を与える大きな事件が発生をいたしました。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사건은 우발적 개별 사안으로 일본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치화와 확대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 당국도 반일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일본을 달래는 모양새입니다. 我想告诉你的是，在中国没有所谓仇日的教育。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양국 정부가 합의한 중국의 독자 샘플 채취와 모니터링 문제 그리고 점진적 수산물 재개 방침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오갔습니다. 중국의 일본 영공 침범 등 군사 활동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잇따른 영공 침범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일본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중일 양국은 민감한 외교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의 비컷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중국이 본격적인 돈풀기에 나서면서 중화권 증시가 4% 넘게 뛰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3대 금융당국 수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의 의무 현금 보유 비중인 지급 준비율을 곧 0.5%포인트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1조 위안, 약 190조 원이 시장에 풀릴 전망입니다. 이미 올해 2월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춘 상태에서 연내 3차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在今年年内，可能择机进一步下调存款准备金率0.25至0.5个百分点。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최대 0.25%포인트 추가로 낮추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B컷에 따라 중국의 금융통화정책에도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除了日本央行之外的主要经济体的货币政策呢，都进入了这个降息的周期，美元升值的动能减弱。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함께 예금 금리를 동시에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계이자 부담을 덜어 소비 여력을 키우고 저축 대신 지출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2주택 최저 계약금 비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중화권 증시는 4% 넘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뉴딜식 경기 부양책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돈풀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제철이 한국 포스코홀딩스 주식 전량을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전략적 제휴 계약 등에 따라 취득 보유해왔던 포스코홀딩스 주식 289만 4,712주를 자산 압축에 따른 자본 효율 향상을 위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앞으로 포스코와 제휴를 지속해서 추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철강회사 US 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미 당국에 인수 심의를 재신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건을 다뤄온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기한은 23일이었지만 이번 재신청으로 기한이 90일 연장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심의위원회 판단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신청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올 때마다 600억 달러씩 챙겨 떠나는 엄청난 장사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젤렌스키는 민주당의 이번 대선 승리를 간절히 바라지만 자신은 다르다며 자신은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LG가 정규 시즌 3위를 확정하면서 6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는 초반부터 경기를 쉽게 풀어갔습니다. SSG 선발 앤더슨의 제구 난조와 상대 내야진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고 2회까지 대거 6득점. 여기에 4회에는 타격 부진에 시달리던 김현수가 부활을 알리는 석점 홈런까지 터뜨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홈런 4개에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LG는 시원한 승리로 정규 시즌 3위를 확정했습니다. 시즌 초 승운이 따라주지 않던 LG 선발 임창규는 2년 연속 2자릿수 승리를 챙기며 팀의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3위도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꼭 다 뒤집어서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만 남은 것 같습니다. 4위 두산도 NC를 꺾으면서 최소 5위를 확보해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강승호가 연타석 홈런을 때리며 맹활약했고 외국인 타자 제러드 영도 홈런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KT는 7회 대타로 나선 강백호가 결승 타점을 올리며 롯데를 물리치고 값진 1승을 수확했습니다. 5할 승률에 복귀한 KT는 승차 없던 6위 SSG를 한 경기 차로 밀어내며 가을 야구 진출 희망을 키웠습니다. 롯데는 이날 키움에 무릎을 꿇은 하나와 함께 포스트 시즌 진출이 불발됐습니다. 40홈런 40도루 대기록에 홈런 2개만 남겨놓은 기아 김도영은 멀티히트로 활약했지만 홈런은 추가하지 못하며 기록 달성을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축구계 핵심 인사들이 국회에 총출동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의혹으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운동장 아닌 여의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판 여론의 정면 돌파를 선택한 홍 감독은 사령탑 선임 과정에 불공정도 특혜도 없었다면서 일각의 사퇴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본 경험으로서 예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임무라고 팀을 강하게 생각하고 만들 있습니다. 수 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역시 특정인을 안 치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춘 적은 없다면서 홍 감독에게 미안한 감정을 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협회 행정 절차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지금 뒤에 있는 감독은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홍명보 감독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여야 의원들은 정혜성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물려받았던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가 정당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사회도 서면 결의도 없이 누가 무슨 권한으로 전권을 위임했냐는 겁니다. 이임생 이사가 무슨 자기고 그걸 하죠? 그 정혜성 위원장께서 갑자기 사임하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그중에 축구협회의 무능과 불통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정몽규 회장은 사선 연임 도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축구협회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이 모두 16명 참석했지만 판을 흔들 만한 묵직한 한방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를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거취 문제는 이후 협회가 결정해야 할 거라고 밝혀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3차전 이라크와의 홈 경기가 잔디 논란이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현장 실사를 통해 잔디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잔디 보식 등 여러 방안을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15일까지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시아축구연맹에 경기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포항의 6연패 탈출을 이끈 조르지가 31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조르지는 지난 일요일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상대 자책골을 유도한 데 이어 후반 종료 직전에는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면서 포항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포항은 이날 승리로 리그 6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인 파즐리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앞세워 삼성화재가 컵대회 2연승을 달렸습니다. 삼성화재는 통영에서 열린 컵대회 2차전에서 국군체육부대를 상대로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 절차를 마치고 뒤늦게 팀에 합류해 데뷔전을 치른 삼성화재의 파즐리는 전체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35득점을 올리며 활약했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우리카드가 한국전력을 3대0으로 물리치고 이번 대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쌀쌀해진 아침, 저녁과 달리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7도, 특히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호남과 경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강원과 경북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17도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